안녕하세요. 부동산 친구 앵치 유튜브입니다. 자, 저번 시간부터 물건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용익물건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용익물건이라는 것은 일단은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물건이죠. 그리고 이런 용익물건은 물론 이제 제한물건에서 물건에 속합니다. 즉 물건에는 물건의 객체가 있는데 물건의 객체로서 물건이 원칙이죠. 그래서 물건에는 부동산과 동산이 있고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이런 물건 이외의 것이 물건의 객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담보물건에는 유치권과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이 유치권의 객체는 물건과 유가증권입니다. 그 다음에 담보물건에서 질권의 객체는 동산과 재산권입니다. 그 중에서도 재산권 중에서도 채권이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자면 물건의 객체는 물건인데 예외적으로 그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유가증권을 객체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재산권이라는 권리를 객체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보자면 이 원칙적으로 물건의 객체는 물건이다. 그리고 물건에는 부동산과 동산이 있고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용익물건의 객체는 부동산이고 구체적으로 용익물건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는데 이 지상권과 지역권은 땅 지자를 쓰죠. 앞에 지자가. 그래서 지역권, 지상권의 객체는 토지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용익물건, 전세권은 그 객체가 부동산으로서 토지와 건물입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일단 용익물건의 객체는 부동산이고 또 물건의 객체로서 다른 권리도 부동산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일단은 그 공시 방법으로서 등기가 있죠. 즉 부동산 등기 제도는 여러분께서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예를 들면은 용익물건은 그 객체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용익물건 설정 계약 플러스 부동산 등기를 해야만이 용익물건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타인의 부동산에 대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설정을 하는 이러한 계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만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즉 권리 주체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설정자와 이 설정 계약을 하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만이 거기에 이제 지상권 내지는 지역권, 전세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즉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죠. 일단 이렇게 보시고 따라서 정리하자면은 일단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설정 행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만이 권리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따라서 용익물건의 일종인 전세권도 아무튼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를 해야만이 전세권을 이렇게 취득한다. 즉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전세권은 용익물건으로서 물건에 속합니다. 즉 지금까지 보게 되는 앞으로 또 보게 되는 용익물건에서 전세권은 물건적 전세권이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전통적으로 옛날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전세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전세는요 물건적 전세와 다릅니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채권이에요. 채권. 물건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채권적 전세가 있는데 이런 채권적 전세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거기에 그 법률 특히 민법에 있어서 채권편 계약법에 계약의 종류로서 이런 전세권 설정 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규정이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러면 어떤 법률에 의해서 규율할 것인가 채권적 전세를. 그래서 우리 학자분들은 일단은 이 채권법 계약법에 우리 시험범위 들어가는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정을 채권적 전세에 유추 적용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일단은 물건적 전세권이라서 등기되는 전세권이 있고 이 원칙적으로 등기가 되지 않는 채권적 전세가 있는데 이러한 채권적 전세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이상 우리 그 채권편 계약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대차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적용한다. 즉 유추 적용한다. 여기까지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그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또 거기 물권 법정주의라는 게 있죠. 물권 법정주의.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 또는 관습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만 그 물권의 종류가 인정된다. 그리고 또 법률의 규정 또는 관습법에서 인정되는 그러한 물권의 내용만 일단은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 법률의 규정 또는 관습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또는 인정되지 않는 그런 물권의 종류를 이 당사자가 합의해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즉 창설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 일환으로서 그런 종류를 당사자가 마음대로 만들 수 없다. 즉 법률 규정 또는 관습법에 인정된 것만 강제적으로 인정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종류 강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도 마찬가지죠. 법률의 규정 또는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물권의 내용만 인정이 되고 당사자가 새로운 그런 물권의 내용을 창설하는 것, 만드는 것을 인정되지 않는다. 즉 법률의 규정, 관습법에서 인정된 것만 강제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그래서 이것을 내용 강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크게 물권 법정주의에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종류 강제와 내용 강제가 있고 이러한 종류 강제 내지 내용 강제에 위반되는 이런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그런 물권 법정주의에 위반되는 이러한 당사자 간의 합의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즉 무효입니다. 무효. 일단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것은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특히 종류 강제에 위반되는 것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 강제에 위반되는 것은 우리 민법 청출의 일부 무효 법리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예외적으로 일부분만 유효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물론 이제 인문 강의 때문에 잘 설명 안 드리고 이것은 민법 총칙 본 강의에서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일단 그렇게 감을 잡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제한물권의 개념이 있죠. 이 용익물권도 제한물권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 제한물권은 이제 완전한 물권인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죠. 그래서 제한물권에서 용익물권은 그 객체인 부동산에 내재된 사용가치만 지배한다. 교환가치는 지배하지 않는다. 즉 교환가치를 지배한다는 측면이 제한되기 때문에 제한물권이다. 또 이 소유권자가 그 객체 부동산에 대해서 용익물권을 설정하게 되면 소유권자는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것이 제한당한다. 즉 그 객체인 용익물의 객체인 부동산을 용익물을 설정해 주면 부동산 소유권자는 사용 수익할 수 없다. 맞죠? 대신 누가 사용 수익합니까? 용익물권자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자가 그 객체인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도 제한물권이라고 그런다. 일단은 그래서 제한물권에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있고 이 용익물권에는 아무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는 것이고 이제 이번 시간에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용익물권은 아무튼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제한물권에 속한다. 일단 이렇게 보시고 그 용익물권인 그 용익물권의 객체는 일단은 부동산이다. 근데 개별적으로 보자면 지상권, 지역권의 객체는 일단 토지이다. 그 다음에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으로서 토지와 건물이 있는 것이다.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용익물권 중에서 일단 지상권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상권은 이제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일반 지상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수한 어떤 구분 지상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 지상권은 본 강의에서 설명할 내용이고 여기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지상권으로서 거기 보시면 일단은 이 갑이 이제 토지 소유권자가 아니고 의리 토지 소유권자이죠. 그래서 의리 토지 소유권자로서 지상권 설정자이고 갑과 의리 이제 지상권 설정 계약 내지 설정 합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갑 명의로 부동산 토지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죠. 토지 등기부에 갑 명의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지상권이 발생한다. 즉 갑이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갑이 지상권자로서 의뢰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이용 목적, 즉 지상권 설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물권편에 지상권에 관한 규정 중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 목적은 바로 거기 보시듯이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 소유의 목적으로만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또 지상권의 내용이 되겠죠. 즉 지상권의 내용은 그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상권자가 그 건물 소유 목적으로 또는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 또는 수목 소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지상권의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용
수익하는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물론 당사자 간, 즉 지상권 설정자와 지상권자 간에 지료 약정이 있으면 그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하겠지만, 약정이 없으면 무상입니다. 그래서 무상이라는 것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일단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뭐 지료 약정이 있으면 지료 지급하는 것도 지상권의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아무튼 그 목적으로서 건물 소유, 기타 공작물 소유, 수목 소유라는 목적이 바로 지상권의 내용도 된다. 일단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지상권의 객체는 물론 타인의 토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목적이 중요한데요. 여기 이제 그 갑이 타인의 토지의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은 일단은 목적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 소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고, 자, 예를 들면은 농작물을 갑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해서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갑이 타인의 토지에 대해서 을과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하게 되면 이것은 유효할까요? 무효일까요? 자,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용이 반하잖아요. 즉 물권 법정주의인 내용 강제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렇죠? 법률에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으로서 아무튼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만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농작물 경작 목적으로 내지 농작물 소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게 되면 물권 법정주의 중에서 내용 강제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일단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건물,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짓고서 그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지상권을 설정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임차권과 전세권도 설정하기도 합니다. 타인 토지에 대해서. 그렇지만 전세권은 나중에 그 본강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계약 기간, 즉 존속 기간이 최장기가 10년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10년을 못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은 굉장히 오랫동안 존재하잖아요. 한번 지어놓으면. 그래서 그 건물 연수가 뭐 어떤 경우는 10년, 어떤 경우는 100년 이상이 몇백 년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세권을 설정해버리면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10년 동안만 건물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10년이 끝나버리면 일단은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건물을. 그렇죠?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지상권 같은 경우는요, 이 견고한 건물 소유 목적 또 수목 소유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할 때는 30년 이상을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어요. 30년 미만으로는 절대 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물 소유 목적으로 각각 월간의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한 경우는 이때 20년으로 이렇게 존속기간, 계약기간을 정했다 이러면 이것은 물권 법정주의에서 내용 강제 위반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설정 계약 20년 약정한 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물권 법정주의예요. 그렇죠? 내용이 위반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상권을 설정합니다. 특히 이제 또 임차권이란 그 채권도 있죠. 임차권을 을이 갑에게 설정해주고 갑이 그 토지에 그 권한에 의해서 건물을 짓고서 소유한다. 자, 이런 경우는 임차권은 상대권이잖아요. 임차권은 채권이라서 상대권입니다. 이것도 이미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물권은 상대권일까요? 절대권일까요? 당연히 물권은 절대권에 속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권, 상대권 개념은 의무자의 범위에 따른 그 구분으로서 권리 종류가 있다 했잖아요. 이미 설명드렸죠. 권리 종류 중에서. 그래서 이 그 지상권은 물권에서 절대권에 속하기 때문에 그 지상권은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어요. 절대권은 개념이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채권은 상대권으로서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특정인 채무자에게만. 그래서 일단은 이 갑이 을과 을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내지 임차권을 설정해서 건물을 신축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갑은 건물의 소유자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토지 소유자는 현재 을이잖아요. 근데 을이 그 후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고 쳐봐요. 그러면 현재 소유자는 병이죠. 그러면 일단은 갑은 지상권자라고 하면 지상권은 절대권이로서 물권으로서 절대권에 속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즉 물권은 절대권에서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을뿐만이 아니고 병에게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고 병은 갑에게 그 지상의 병 소유 토지 위에 지어져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요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상권 존속기간 내로는 물론 지상권 존속기간이 끝나버리면 이제 철거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임차권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임차권이라고 하면 갑이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채권은 상대권에 속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특정인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즉 을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을이 임대인이니까 채무자로서, 그죠? 그래서 소유권자가 바뀌어버리면 병에게는 갑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는 거죠. 임차권은 채권은 상대권이니까. 그러면 이제 반대로 병의 입장에서 본다면 병은 자기 토지 위에 있는 갑의 소유 건물이 그 병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물권적 청구로서 건물을 철거하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달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해제거 청구권,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안정된 어떤 건물 소유를 하기 위해서는 갑이 일반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물론 전세권도 설정해서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에서 임차권을 설정해서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지상권은 그런 안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상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이렇게 보시고 또 거기 보시면 이제 기타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이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거기에 그 전신주 철탑이 있죠. 거기서 한전에서 자기가 이제 철탑을 이게 고압전선이 흐르는 전신주 철탑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 뭐 임야 같은 데 보면 아니면 논밭에 보면 막 철탑이 쭉 늘어서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다 타인의 토지에 뭐 지상권을 설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전세권, 임차권 이거 설정해서 설치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다. 그 다음에 또 수목 소유. 자, 나무도 그 생립 기간이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뭐 몇십 년에서 몇백 년, 몇천 년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지상권을 설정한다. 특히 이제 참고적으로 지상권은요. 일단 최단 존속 기간은 견고한 건축물이라든가 수목 소유 목적으로 설정할 때는 30년 이상을 해야 하고 30년 미만은 설정할 수 없어요. 기타 뭐 이제 어떤 것은 또 뭐 뭡니까 기간이 짧은 것도 있어요. 30년보다. 그렇지만 그건 논의를 하고 나중에 본강에 살펴볼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최장기 제한이 없어요. 최장기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지상권에는. 그래서 용구무한으로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학자분들이. 그래서 용구무한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지상권에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목적이 중요한 거죠. 건물 소유 또는 기타 공작물 소유, 수목 소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지상권 내용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지상권의 객체는 토지이다. 자, 이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특수한 지상권에서 뭐 구분 지상권이 있는데 이것은 본 강의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익물권에서 지역권이 있는데요. 자, 지역권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통행지역권이고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통행지역권입니다. 그 다음에 용수지역권이라는 것도 있고 또 인역권으로서 특수지역권이 있습니다. 인역권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시골에 가면 어떤 마을이 있죠.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그 인근 그 산이 있죠. 마을에. 그러면 그 인근 산은 다른 사람의 소유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이 옛날에 땔감이 없을 때 나무를 베다가 사용할 수도 있고 불을 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토담집 그 흙집을 짓기 위해서 거기에 그 산에서 남의 토지인 산에서 이 그 토사를 채취하다가 담도 쌓고 뭐 흙집을 짓고 토담집도 짓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권리를 특수지역권이라고 하는데 특수지역권은 인역권이라는 거예요. 즉 사람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역권입니다. 사람 인자 써가지고. 근데 이제 지역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땅 짓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그때 토지가 요역지입니다.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지역권이고 이때 편익을 이용하는 토지를 요역지, 요역지 편익에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지역권은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통행지역권이 대표적이고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통행지역권인데 거기 보시면 일단은 도로가 있고 도로에 접해 있는 갑의 토지가 있죠. 이것이 이제 승역지고 그래서 이거 지역권의 객체로서 토지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을의 토지가 있죠. 을의 토지가 요역지인데 을의 토지는 도로와 접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도로로 나갈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맹지라고 그래요. 맹지. 그래서 이제 맹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실무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건축행위와 관련해서 맹지에 대해서는 건축행위 허가가 안 나와요. 즉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맹지라는 것은 도로와 접하지 않는 토지가 맹지이죠. 그래서 이제 갑의 토지는 맹지가 아니죠. 그래서 갑의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데 물론 건축법상 다른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야 건축 허가가 나가겠죠. 근데 아무튼 을의 토지는 맹지로서 도로로 접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로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든다는 것은 이제 맹지가 아닌 것으로 만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갑의 토지를 을이 매수해서 갑토지와 을토지를 합필, 즉 합병을 해서 한 필지의 토지를 만들게 되면 도로에 접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기존의 을의 토지였던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겠죠. 즉 건축 행위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갑이 또 그거를 을에게 그 토지를 팔지 않으면 이제 다른 방법을 또 모색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 물권법상 또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말 그대로 그 을의 토지 주위에 있는 토지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주의 토지 통행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다 그러는데, 그런 주의 토지 통행권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게 되면은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해봐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우리 그 중개 실무상 자주 이제 그 통행되고 있는 뭐냐면, 통용되고 있는 그 갑의 뭡니까? 토지 승낙을 받는 겁니다. 갑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갑의 승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지 사용 승낙서를 갑으로부터 받고 그 토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서 이 관할 관청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른 요건도 갖춰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일단은 건축 허가가 나면 이제 을 토지에다가 건축 행위를 하겠죠. 근데 이제 갑이 또 토지 사용 승낙서도 안 써준다. 물론 토지 사용 승낙서를 써줄 때 대가를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가가 미흡하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갑이 어떤 이제 원하지 않으면은 아무튼 사용 승낙을 안 해주겠죠.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방법으로서 지역권도 설정할 수 있어요. 즉 통행제권을 설정해서 각각 을간에 이제 을의 토지가 요역지가 되고 갑의 토지가 승역지가 돼서 이때는 통행지역권을 설정할 때는 갑의 토지 전부에 대해서 설정할 필요가 없겠죠. 물론 전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고, 그래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통행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갑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 지역권을 설정하겠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 용익물권은요, 용익물권이란 물권의 객체가 부동산이라겠죠. 물론 지상권, 지역권은 그 객체가 토지이고, 그 다음에 전세권은 그 객체가 부동산, 즉 건물과 토지라 있죠. 그래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이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그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도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통행지역권도 마찬가지로 갑의 토지 전부에 대해서 그 객체인 갑의 토지 전부에 대해서 지역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갑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통행지역권은 갑의 토지 승역지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지역권을 설정하겠죠. 일단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개념을 일단 아시겠죠? 일단은 지역권은 이렇게 요역지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지역권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지역권의 객체는 토지입니다. 타인의 토지로서 여기서는 승역지가 이제 지역권의 객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께서 이제 공인중개사 합격하고 나서 이 중개업 개업을 했을 때는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라서 이 토지 거래를 중개할 때 이 토지 거래를 중개한다는 것은 매수인이 건물을 지으려고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권이라든가 특히 토지 사용 승낙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토지 그 사용 승낙서는 우리 민법의 어떤 교재라든가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 실무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지역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고요. 특히 이제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을의 입장에서 일단은 맹지인데, 을의 토지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이 갑의 토지에 대해서 갑과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해서 지역권자이다.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역권자가 아니고 갑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이게 받은 경우죠. 승낙을 받은 경우 두 가지를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때 을이 갑으로부터 갑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이는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예요. 물권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을은 그런 갑의 승낙을 받게 되면 을은 갑에게 이 통로를 사용할 수 있게, 갑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런
채권은 조금 전에 보셨듯이 상대권이잖아요. 상대권. 근데 지역권은 물권으로서 지역권 설정하게 되면 갑은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물권으로 절대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예를 들면 지역권을 설정했다든가 아니면 사용승낙을 받고 나서 건물을 지었다고 쳐봐요. 맹지가 이제 아닌 것으로 되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겠죠. 다른 조건을 갖추면. 그래서 건물을 짓고 나서 갑이 그 토지를 병에게 매각 처분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현재 소유권자는 병이죠. 그러면은 일단은 을이 지역권자라고 하면 물권자로서 절대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자기의 지역권을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겠죠. 즉 병이 갑에게 그 지역권 전속기간 내로는 그 건물을 뭡니까? 원래 갑의 토지 승역지 이것을 통행하는 것을 이렇게 막을 수는 없어요. 지역권자라고 하면. 근데 만약에 채권자로서 거기 원래 갑의 그 승낙을 토지 사용 승낙을 갑으로부터 받은 경우는 을이 채권자잖아요. 이때는 이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병에게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병이 을에게 도로로 나가는 통로 있죠. 통로. 그쪽을 폐쇄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즉, 그쪽을 통행을 못하게 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갑의 사용승낙을, 토지 사용승낙을 받는 게 을에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지역권을 설정하는 게 을에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지역권을 설정하는 게 유리하죠.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본질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은 갑의 토지를 매수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지역권의 문제가 나오는 건데, 그쵸? 일단은 그래서 아무튼 지역권은 이제 이런 내용이다. 일단 이렇게 보시고 이것이 바로 통행 지역권입니다. 물론 지역권에는 용수 지역권, 그다음에 특수 지역권으로서 인연권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은 본 강의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전세권이 있습니다. 용익물권으로서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전세권이 있죠. 그래서 이 전세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전세권은 아무튼 그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의 소유, 목적, 부동산 내지 건물,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용익물권으로서 전세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 거기 이제 화면을 보시면 갑이 전세권 설정자로서 부동산 소유권자입니다. 그래서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으로서 건물과 토지가 있죠. 그래서 갑이 건물 소유권자 내지 토지 소유권자라고 하면 일단은 그 갑이 전세권 설정자이고 을이 이제 그 상대방으로서 이제 갑과 을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을 명의로 부동산 등기부에 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이 전세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이제 전세권자가 을이 있고 을은 이제 갑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 수익 대가로서 전세금 지급하는 것은 필수 요건입니다. 그래서 전세금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게 되면 이것은 물권 법정주의인 내용 강제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세권 설정 계약은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물권 법정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전세권의 내용은 전세금을 지급하는 것, 그 대가로, 그리고 이 부동산을 즉 갑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전세권의 주된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부수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본 강의에서 볼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이 그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죠. 저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이라는 전세권 설정자, 즉 갑이라는 부동산 소유권자는 자기 부동산을 전세권자인 을에게 맡겨놓고 그 대가로 뭘 받아와요? 일단 전세금을 받아오죠. 그러면 이것은 담보물권인 대표적인 담보물권의 대표적인 저당권과 비슷하잖아요. 뭐냐면 저당권은 자기 목적,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펴놓고 은행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잖아요. 그렇죠? 즉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은행 입장에서는 저당권자이고 그 부동산 소유권자는 이제 저당권 설정자이죠. 그리고 그 은행은 채권자이고 이 저당권 설정자 즉 부동산 소유권자는 채무자이죠. 이때 이제 은행은 그 자기가 빌려준 돈 예를 들어서 나중에 돌려달랄 수 있는 그 채권을 취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담보물권에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고 그때 이제 담보되는 것이
바로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죠.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 물건으로서 저당권이 있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전세권에 있어서도요. 물론 영역 물건으로서 전세권으로서 이제 을에게 그 부동산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전세금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요. 돈이 필요한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가 나가잖아요. 은행 금리로서 이자가 나가잖아요. 근데 이때는 자기가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 전세를 일단은 을에게 주고서 전세금을 돈을 가져온다는 것은 을에게 부동산을 맡겨놓고 전세금이라는 금전을 대출을 받는 거나 똑같은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금 조달의 어떤 융통수단으로서 이용된다. 즉 대출 수단으로서 전세가 이용된다는 겁니다. 거기는 또 이자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자도. 그래서 굉장히 좋은,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이죠. 그렇죠? 금융을 조달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니까, 담보 물건의 역할도 하더라 이겁니다. 담보 물건의 역할. 그러면 이러한 전세권이 용역 물건인데 담보 물건성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근거 규정을 찾아보니까 우리 그 물권법 전세권에 관한 규정 내용 중에 318조가 있더라 이겁니다. 거기 보시면은 일단은 318조가 전세권자 경매 청구권에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해서 전세권의 목적물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담보권 실행 경매를 규정하고 있어요. 즉 전세권 전속기간이 만료돼서 전세권이 없어지면 당연히 전세권 설정자는 그 전세권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전세권자에게 반환해야 되겠죠. 즉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갖게 되는데 이 전세금 반환 채권으로서 이 거기 이제 그 갑이 이제 채무자인 거죠. 그래서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즉 전세권 전속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더라 이겁니다. 이때는 이제 을을 이제 보호하는 어떤 법적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을이 이제 담보권 실행 경매를 신청해서 일단은 그 경매가 되면 경락대금이 이제 집행법원에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내지는 이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전세권자가 그 전세금을 받아가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그 담보권 실행 경매 청구권인데 전세권자에게 민법 제 318조 의해서 담보권 실행 경매 청구권이 인정되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제 이 담보 물건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요. 이 담보 물건의 특성이 있어요. 특성. 물론 용역 물건도 나름대로 특성이 있겠죠. 근데 담보 물건의 특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그 의무 경매 신청권이 있고 피담보 채권에 대한 그 채무를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의무 경매인 담보권 실행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경매가 이제 돼서 경락이 되게 되면 그 경락 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 내지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담보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기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담보권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겁니다. 즉 우선해서 자기 채권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우선 변제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담보권 실행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담보물권의 특징인데 일단은 전세권자에게도 318조에 의해서 담보권 실행 경매 청구권을 인정해 준 거죠. 근데 이제 우선 변제권에 관한 규정은 아직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학자들 간에 이거 저 전세권도 담보물권성이 인정된다고 얘기하는 학자분도 있고 아니면 인정이 되지 않는다. 왜? 우선 변제권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는다. 담보물권의 특성인 우선 변제권에 그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전세권은 담보물권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즉 견해가 나눠졌었는데 나중에 1984년도에 이거 민법 제 303조를 개정해서 거기다 추가해서 이 전세권자의 우선 변제권을 거기다 규정해 놨습니다. 따라서 이제 확실히 전세권자도 용역 물건 외에 담보 물건성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우선 변제권을 개정해서 1984년도에 인정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리하자면 이 그 전세권은 용역 물건이지만 현실 사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담보 물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 부동산을 전세권자에게 맡기고서 전세금을 받아온다는 것은 대출의 기능을 하더라. 근데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해서는 그 임의경매 신청권만 인정했기 때문에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었는데, 즉 담보 물권성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는데 1984년도에 드디어 민법 제303조에서 전세권자에게 우선 변제권을 인정함으로써 드디어 담보 물권성을 확실히 취득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면서 담보 물권성도 갖고 있다. 이렇게 알아셔야 돼요. 따라서 전세권 전속기간이 만료됐거나 전세권 관계가 만료됐을 때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돌리지 않을 때는 전세권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임의경매, 즉 담보권 실행경매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경락대금으로부터 여기에 이제 그 일반 채권자 내지 후순위 권리자로부터 우선해서 자기의 채권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선 변제권이다. 이 정도까지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면서 담보물권성을 갖고 있다. 이 정도는 이제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담보물권인 유치권, 질권, 저당권에 대해서 그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개괄적으로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